안녕하세요. 냥이올릭입니다. 오늘은 고양이들의 과잉 그루밍과 지각과민 증후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고양이들이 까슬한 혓바닥으로 자신의 몸에 털을 핥아서 정리하는 그루밍 행위는 고양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 습성이죠. 고양이들은 그루밍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화학물질인 엔돌핀을 방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양이들은 일상적인 털 손질의 목적 외에도 긴장했을 때나 불안할 때 역시 그루밍을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요.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30에서 50% 정도를 그루밍을 하면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주 그루밍을 하는 건 극히 정상적인 고양이들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고양이들의 그루밍 행위가 과도하게 강화되어서 문제 행동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일명 오버 그루밍이나 과잉 그루밍으로 불리는 문제 행동이에요. 고양이들의 과잉 그루밍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얘네가 까슬한 혓바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한 부위를 핥게 되면 털이 빠지게 되고 급기야 피부에 상처를 내서 2차적인 피부 감염을 일으키게도 되거든요. 고양이들의 혀의 돌기의 구조상 한번 삼킨 털을 뱉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장모종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은 털을 삼켜서 헤어볼을 자주 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물론 단모종의 경우에도 과잉 그루밍으로 인해서 헤어볼을 토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여러 질환적인 문제가 배제된 경우라면 고양이들의 과도한 그루밍은 고양이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동 문제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의 정식 명칭은 시민성 탈모증이에요. 시민성 탈모증은 고양이들에게 가장 흔한 강박장애 중 하나고요. 불안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성 탈모증은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고양이들에게서도 자주 발생하지만 다묘 과정에서도 많이 관찰돼요. 특히 동거묘를 괴롭히는 아이보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하지만 종종 호전적인 성격의 예민한 아이들에게서도 발생하기도 해요. 과잉 그루밍은 모든 고양이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샴이나 벵갈, 아비시니안, 코숏 등의 품종에게서 자주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모종의 경우에는 탈모나 상처가 눈에 띄는 경우보다는 잦은 헤어볼 구토가 발견되거나 아이들의 온몸이 침으로 범벅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수컷보다 암컷에게 좀 더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많은 수컷 고양이들도 과잉 그루밍 문제를 겪어요. 과잉 그루밍이 시작되어서 이 행동이 강화되는 패턴을 살펴보면 처음엔 아이들의 배나 허벅지 안쪽에 털이 짧은 것이 관찰이 돼요. 아이들에 따라서 등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고속도로가 생긴 것처럼 털이 빠져있는 것도 발견이 돼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이가 주로 핥는 부위에 상처가 생긴 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중 어떤 아이들은 그루밍을 하면서 털을 뜯는 행동을 꼼꼼하게 병행을 해요. 그루밍만 했다 하면 아이 주변에 털이 수북히 쌓여 있고요. 세상에, 우리 애가 입가에 자기 털을 잔뜩 묻히고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고양이들이 과잉 그루밍을 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우선 첫 번째 원인으로는 알러지나 벼룩, 피부 진드기, 백선,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감염 등의 피부 질환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피부에 가려움을 느낀 고양이들은 과도하게 그 부위를 핥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피부 질환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역시 과잉 그루밍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과도한 그루밍이 나타날 수 있죠. 가령 요로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고양이들이 배나 허벅지 안쪽, 외음부 주위를 과도하게 핥는 행동을 보여요. 그리고 신체 특정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고양이들 역시 그 부위를 반복적으로 핥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가 과잉 그루밍의 행동을 보인다면 이걸 무조건 스트레스 요인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의심되는 다른 요인들을 확인을 하고 과잉 그루밍의 신체적인 원인에 대한 감별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고양이들이 과잉 그루밍을 보이는 질환적인 요인이 제외되었다면 남은 원인은 심리적인 부분이죠. 그루밍 행위 자체가 고양이들의 자연스러운 습성이기 때문에 많은 집사님들은 우리 애가 평소에 과잉 그루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고양이들의 과잉 그루밍이 상당 부분 진전이 되어서 신체 부위에 털이 빠진 부분이 생기거나
반전 모양의 상처가 생긴 걸 발견하시고서야 우리 애가 과잉 그루밍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과잉 그루밍은 행동 수정이 정말 어려워요. 과잉 그루밍으로 배에 빵꾸를 내서 네카라를 씌워요. 그리고 빵꾸가 아물어서 네카라 벗기면 다시 배에 빵꾸를 내요. 상처 때문에 네카라를 안 할 수도 없고 하고 나서 빼자마자 바로 그루밍에 집착해서 다시 상처 내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과잉 그루밍은 다른 문제 행동에 비해서 재발 빈도가 아주 높아요. 과잉 그루밍 행동이 관찰되었을 때는 적절한 환경적인 정비와 아이의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해 주시면 이내 행동 문제가 개선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의 경우 오랫동안 그루밍을 하는 행동 자체가 습관화가 되어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 주었다고 해도 과잉 그루밍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불안정으로 시작된 과잉 그루밍이 현재는 별다른 스트레스가 없음에도 행동 패턴으로 남게 되고요. 심리적인 원인뿐 아니라 통증이나 피부 과려움으로 시작된 과잉 그루밍 역시도 신체적인 병변이 치유되었다고 해도 과잉 그루밍 행동 패턴은 습관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잉 그루밍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그루밍의 형태가 털을 물어뜯고 꼬리라면 꼬리 끝을 물어뜯어서 피를 보는 형태까지 진화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즉, 과잉 그루밍은 한번 시작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과잉 그루밍을 잠재우고 더 강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하는 거죠. 많은 집사님들이 지각과민 증후군과 과잉 그루밍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기도 하지만 과잉 그루밍은 고양이들이 자신의 털을 과도하게 핥거나 씹고 뽑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고양이들의 지각과민 증후군이에요. 지각과민 증후군 자체는 고양이들의 피부의 민감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고양이들이 지각과민 증상을 일으키는 확실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사실 모든 고양이들이 예민한 신체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가에 평화롭게 앉아서 식빵을 굽던 고양이가 살랑바람을 맞고 온몸에 털이 꿀렁거린다던가 때때로 우다다를 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자신의 몸을 막 핥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고양이들은 집사님이 자신의 몸을 쓰다듬으면 그 부위를 곧바로 핥기도 해요. 얘네 이런 모습을 보고 인터넷을 막 찾아보시다가 어머 어떡해 우리의 지각과민 증후군이야 이러면서 아이들의 병변을 혼자서 확신하시기도 하는데요. 고양이들의 지각과민 증후군은 정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눈에 띈다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각과민 증후군을 가진 고양이들의 증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각과민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고양이들은 보호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뺨이나 턱, 정수리를 만지는 건 허락한다고 해도 집사님이 아이의 등을 만질 때 아이의 등줄기에 심한 파동이 일어나요. 이처럼 가벼운 쓰다듬기로도 불편한 피부 자극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내 자리를 피하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각과민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고양이들이 멀쩡히 잘 있다가 갑자기 강박적으로 특히나 골반에서 꼬리가 이어지는 부분을 많이 핥거나 긁으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또는 잠을 자던 고양이의 등이 꿀렁거리면서 파도가 일고 자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멈춰서서 강박적으로 등을 핥거나 긁는 거죠. 아이들에 따라서 지각과민 증상이 발현될 때 동공이 확장되면서 몇 초에서 수분 동안 강박적인 핥기나 꼬리 물기 등의 행동이 동반되기도 해요. 지각과민 증후군을 가진 고양이들이 주로 공략하는 신체 부위는 옆구리, 꼬리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핥기가 아니라 앞발로 긁고 털을 물어뜯고 극심한 구르기나 달리기가 병행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이들에 따라서 종종 침을 흘리거나 울거나 갑작스런 배뇨 실수가 지리는 형태로 보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의 지각과민 증후군은 강박장애로 분류가 되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지각과민 증후군을 단순한 강박장애가 아닌 발작 증상으로 보기도 해요. 고양이 지각과민 증후군은 모든 고양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샴고양이 같은 오리엔탈 계열의 고양이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과잉 그루밍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에게는 부드러운 브러싱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지각과민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한테는 과도한 브러싱이 피부 자극을 촉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가려운 피부 상태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지각 과민 증후군의 증상이 더욱 가중되기도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들에게 과잉 그루밍이 관찰된다면 아이들의 신체적인 질환을 먼저 점검을 해주시고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과잉 그루밍의 심리적인 원인이 불안감과 무료함, 그리고 외로움과 관계가 깊은데요. 외동묘의 경우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긴 무료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자주 발생을 하고요. 다묘 가정의 경우에는 다른 동거묘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특히 자주 발생해요. 과도한 그루밍을 하는 고양이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안정적인 환경이 모든 종류의 변화가 차단된 무료한 환경을 의미하진 않아요. 오히려 과잉 그루밍 행동을 보이는 고양이들에게는 적절한 환경적인 자극이 필요해요. 작은 가구들의 소소한 재배치나 실내 고양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집안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구조물들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완화하고 생활에 긍정적인 각성을 주게 되거든요. 집사님하고의 흥미로운 놀이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푸드토이를 비롯한 셀프토이나 새나 쥐가 나오는 고양이 영상들도 고양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반면에 이사나 새로운 동물의 입양, 임시보호 등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초래해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펠리웨이 훈증기 타입을 병행을 하시면 증상 완화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펠리웨이는 사용하고 2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발양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펠리웨이 이외에도 고양이 우울증 보조제인 질켄의 급여도 과잉 그루밍을 촉발하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많은 고양이들의 사례에서 질켄은 급여한 지 7일 이내의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두 달 정도 장기 급여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증상이 심각하다면 행동약물을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고양이들의 과잉 그루밍에는 불안감을 줄여주는 항우울 약물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SSRI 계열의 행동약물이나 클로미프라민, 아미트리프틸린, 그리고 지각과민 증후군의 경우에는 가바펜틴 등의 약물이 사용되기도 해요. 이러한 약물은 수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용량과 지속시간을 상의하면서 투약해 주시면 되세요. 그루밍 자체는 고양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습성이고 집사님의 고양이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루밍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 중 대다수는 아이가 그루밍을 하려고 할 때마다 못하게 제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의지의 고양이들, 엄마가 그루밍을 방해하면 오히려 이 행동이 더욱 강화돼요. 우리 집사님들은 고양이들이 그루밍 할 때 이 행동 자체를 차단하려 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보시다가 너무 그루밍이 길어진다 싶으면 그때 놀이를 해주시거나 집사님이 직접 아이를 장난스럽게 몰아서 다른 곳으로 도망다니게 하면서 집사님이랑 같이 우다다 놀이를 하게 전환해 주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관심을 돌려서 행동의 완전 차단이 아니라 그루밍 행동이 오래 지속되지 않게 관심을 돌려주셔야 돼요. 아이들에 따라서 너무 과하게 그루밍에 집중을 해서 집사님의 장난감으로 관심 돌리기 작전이 잘 안 통한다면 집사님이 브러쉬를 들고 가셔서 아이한테 충분한 시간 브러싱을 해주시면서 그루밍 행동을 중단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각 과민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얘네가 그루밍 삼매경에 빠졌다고 해도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스킨십을 이용하거나 브러싱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요. 과잉 그루밍이 심각한 아이들의 경우 얘네가 자주 빵꾸를 내는 신체 부위는 복부 하단, 옆구리, 허벅지 안쪽, 앞발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상황이 심각할 때는 얘가 병변 부위를 더 이상 핥지 못하게 네카라를 씌우시거나 옷을 입혀주셔야 할 거예요. 근데 네카라나 옷을 입혀주실 때 집사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건 이런 장치들로 인해서 아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연스러운 자기 위안 행위인 그루밍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많은 고양이들은 더욱 강박적으로 그루밍을 완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배를 핥지 못하도록 네카라를 씌웠더니 오마이갓, 아이가 앞다리를 개척해서 앞다리에 빵꾸가 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렇게 네카라가 보호할 수 없는 부위로 그루밍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상처가 겨우 아물어서 네카라나 옷을 벗겨주면 다시 강박적으로 그루밍을 시작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이가 상처가 아물어서 네카라를 벗겼다면 초기 하루 이틀만 바짝 아이 관심 돌려주시면 아이가 네카라 벗자마자 강박적으로 그루밍하는 거 현저하게 막으실 수 있어요. 네카라를 막 벗은 아이가 자기 몸 막 그루밍하면 너무 무리하게 막지 말고요. 그냥 하게 해주세요. 가려운 곳 긁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행동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놀이로, 그게 안 된다면 집사님과의 우다다로 아이 관심 돌려주시는 거예요. 과잉 그루밍을 가진 아이들은 자주 놀이 시간을 통해서 패턴화된 그루밍 행동에 대한 집중도를 긍정적으로 다른 쪽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차단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인 그루밍의 빈도를 줄여가시는 게 과잉 그루밍의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엔 좀 재밌는 걸 준비를 해볼 건데요. 바로 고양이 프로파일링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